대체 뭐라고 다닌 거야? 너 찾으려 미국을 전부 뒤졌는데 너는 지금 한국 남자 만나서 히히닥거려? 이 남자가 널 망친 거야. 5년을 찾아 헤맸는데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입이 있으면 무슨 말이라도 해봐. 여기 인천국제공항 두 미국 여성이 주변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한 명은 고함을 치고 있고 또 한 명은 그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손주들이니? 그러다 갑자기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에 고함 소리는 울음소리로 변했습니다. 대체 이 두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순간은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빠가 팬케이크를 굽고 엄마가 테이블을 세팅하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서 만화를 보며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아빠는 늘 엄마의 허리를 감싸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 라고 속삭였고 엄마는 얼굴을 붉히며 애 앞에서 그러지 마 라고 말했지만 그 표정은 누가 봐도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사랑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고 그리고 나중에 저도 저런 사랑을 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고 우리 가족이 영원히 이렇게 지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미국 교회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어요. 앞마당에는 엄마가 심은 장미꽃이 있었고 뒷마당에는 아빠가 만들어준 그네가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네를 타며 친구들과의 하루를 떠올렸고 저녁이면 가족 3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빠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을 들려줬고 엄마는 동네 아줌마들과의 수다를 이야기했으며 저는 학교에서 받은 칭찬 스티커를 자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웃음이 많은 아이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통했고 선생님들도 제 웃는 얼굴을 좋아하셨죠. 생일날에는 엄마가 직접 만든 케이크를 먹으며 소원을 빌었고 크리스마스에는 아빠와 함께 트리를 장식하며 캐럴을 불렀어요.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보석처럼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9살 때였어요. 학교에서 그림 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 가족 3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선생님이 내 가족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그림은 교실 뒤편 게시판에 한 달 내내 붙어 있었고 친구들은 제 그림을 보며 너희 가족 진짜 사이 좋다 라고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모든 가족이 우리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세상을 너무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무너진 건 제가 13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몰래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을 때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엄마가 아빠의 핸드폰을 들고 울부짖고 있었고 아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냐고. 엄마의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날카로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무언가 메시지들이 가득했고 엄마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우리 가족에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빠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엄마는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오늘 왜 이렇게 멍해 있니? 라고 물으셔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혼자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해야 했어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시리얼에 부어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이 맞나?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이 집이 어쩌다 이렇게 조용하고 차가워진 걸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빠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그때부터 엄마와 단둘이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가던 날,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서야 그 사실을 알았어요. 거실에 있던 아빠의 사진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고 아빠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꼭 안고 말했어요. 너는 절대 남자한테 의지하면 안 돼.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 말투에는 눈물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의 품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마치 저를 너무 세게 붙잡고 있어서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 저는 엄마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빠가 우리를 배신했고 엄마가 상처받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오늘 학교에서 남자애랑 이야기했어? 그 남자 선생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왜 남자의 전화번호가 내 핸드폰에 있어? 같은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쏟아졌고 저는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제한됐어요. 남자친구가 있는 모임에는 절대 참석할 수 없었고 여자친구들과의 약속도 엄마가 직접 그 친구 엄마한테 전화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이해해줬지만 점점 저를 불러주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게 완벽함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남자 없이도 살아남으려면 내가 완벽해야 해. 누구한테도 뒤처지면 안 돼. 내가 약하면 세상은 널 짓밟아. 그 말은 제 삶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성적은 항상 A만 받아야 했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내야 했어요. 설거지를 할 때 물 한 방울이라도 싱크대에 남아있으면 다시 해야 했고 방 청소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수학 시험에서 B+를 받았는데 엄마는 1시간 넘게 앉혀놓고 이게 최선이냐? 몇 따졌어요.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문제집을 풀었고 다음 시험에서는 반드시 A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숙제는 당연히 밤늦게까지 해야 했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책상 앞에 앉아야 했어요. 친구들은 방과 후에 카페에 가거나 영화를 보러 다녔지만 저는 그런 자유가 없었습니다. 가끔 친구들이 같이 쇼핑몰 갈래? 라고 물어보면 저는 엄마가 허락 안 해줄 것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래도 한번 물어봐 라고 말했지만 몇 번 거절하자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서히 친구들로부터 고립되어 갔어요. 15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반항했어요.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고 싶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아빠한테 당한 걸 나한테 풀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엄마의 인형이 아니에요.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저는 제가 한 말에 겁이 났어요. 엄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남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넌 아직 몰라. 엄마는 내가 나처럼 상처받지 않길 바랄 뿐이야.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제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반항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오히려 엄마를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연애를 시작했고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애가 말을 걸어오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고 그들이 다가오는 것 자체가 두려웠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믿을 게 못 돼. 처음엔 다 착한 척하지만 결국엔 다 배신해. 내 아빠처럼 말이야. 저는 서서히 웃음을 잃어갔고 학교에서도 조용한 아이로 변해갔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예전처럼 밝지 않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아요. 그냥 공부에 집중하려고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 축제 때 같은 반 남자애가 제게 춤을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애는 평소에도 친절했고 나쁜 의도 같은 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거절했어요. 미안해, 나는 춤 못 춰. 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나중에 친구가 왜 거절한 거야? 그 애 괜찮은 애잖아.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남자애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고 가까워지는 게 무섭기만 했던 겁니다. 집은 이제 완전히 감옥 같았어요. 외출할 때마다 엄마는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몇 시에 돌아오는지 세세하게 물었고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라도 늦으면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은 친구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는 바람에 연락이 안 됐던 적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갔을 때 엄마는 울면서 저를 끌어안았고 어디 간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니? 너마저 나를 떠나면 어떡해? 라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항상 보조 배터리를 2개씩 들고 다녔어요. 엄마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동시에 저도 그런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제 친구들까지 통제하려 했어요. 제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면 옆에서 듣고 있었고 SNS 계정도 비밀번호를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엄마는 널 믿어. 하지만 세상은 못 믿겠어. 내가 누구랑 대화하는지 알아야 안심이 돼. 라는 말을 들으며
저는 점점 숨 쉴 공간이 없어졌어요.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SNS 계정을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친구들과의 연결고리조차 끊어버린 셈이었어요. 엄마도 힘들었을 거예요.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혼자서 딸을 키워야 하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 저도 압니다. 밤늦게 엄마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올 때면 저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불쌍했고 제가 엄마를 더 행복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게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 삶도 살고 싶었어요.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웃고 연애도 하고 미래를 꿈꾸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은 이기적인 걸까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이곳을 벗어나야 해. 이대로는 살 수 없어. 그게 제가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어요.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제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그러나 집안 분위기에 묘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엄마가 회사에서 만난 상사와 연애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엄마가 평소와 다르게 화장을 하고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였어요. 오늘 회사 사람들이랑 저녁 먹고 올게 라고 말하는 엄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엄마가 웃는 얼굴을 본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으니까요. 처음 몇 주간은 조심스럽게 지켜봤어요. 엄마는 주말마다 외출했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면 목소리도 부드러워졌고 가끔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방문 틈으로 그런 엄마를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면서도 약간 서운하고 안도되면서도 불안했어요. 엄마가 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된 게 서운했지만 동시에 이제 제게 쏟아지던 무거운 시선이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엄마의 집착은 조금씩 느슨해졌어요. 예전처럼 제가 외출할 때마다 캐묻지 않았고 밤 10시에 들어오라던 통금 시간도 11시로 늘어났습니다. 핸드폰을 몇 분 동안 확인하지 않아도 수십 통의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변화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처음으로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갈 수 있었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 수도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남자애들과는 어울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괜찮겠니?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돼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엄마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컸을 텐데 다시 누군가를 만나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다행인가요? 엄마는 제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줬어요.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엄마가 미안해. 그 순간 저는 엄마가 저를 너무 짓눌렀던 게 엄마도 괴로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요. 엄마는 주말마다 외출했고 저는 그 시간 동안 혼자 집에서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며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제 시간이 생긴 거예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제 행동을 감시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혼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방 청소를 해도 되고 밤늦게까지 영화를 봐도 됐습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1시간 넘게 수다를 떨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대학 붙었어. 기숙사 생활해도 될까? 엄마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엄마가 허락해준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행복한 상상을 했어요. 기숙사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고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캠퍼스를 걸어다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에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학 입학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핸드폰을 꽉 쥐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을 때 엄마는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에서 저는 오래전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아빠의 외도를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진 듯한 그 표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랑 헤어졌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역시 남자는 다 똑같아. 처음엔 잘해주다가 결국 다른 여자한테 가더라.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갈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엄마는 예전의 엄마로 돌아갔어요.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외출하려고 하면 어디가? 라고 물었고 친구 만나러 가요. 라고 대답하면 남자도 같이 있어? 라고 캐물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SNS 계정도 다시 감시하려 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잠깐 맛본 자유가 너무 달콤했기에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는 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짐을 싸던 날이었어요. 저는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엄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캐리어에 옷을 넣으며 저는 기대감보다 불안감이 더 컸어요. 엄마가 정말 보내줄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꾸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방문이 확 열렸습니다. 엄마가 서 있었어요. 너 기숙사 못 가.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옷을 떨어뜨렸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미 허락해 주셨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생각해봤는데 안 돼. 넌 아직 어려. 혼자 살기엔 세상이 너무 위험해. 특히 남자들이 너무 많아. 엄마는 널 보호해야 해. 저는 무너졌어요. 엄마, 제발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친구들은 다 기숙사 가는데 저만 못 가면 어떡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에서 통학하면 돼. 그게 더 안전해. 엄마가 너 없으면 어떻게 사는데. 너마저 날 떠나면 난 정말 혼자야. 그 말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와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울면서 설득도 해봤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절대 꺾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전부야. 내가 떠나면 나는 죽을 것 같아. 엄마의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고 동시에 저를 올가매는 사슬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었어요. 엄마가 무너지는 걸 또 보고 싶지 않았고 제 탓에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견딜 수 없었습니다. 대학 기숙사 신청을 취소하고 통학을 결정했어요. 친구들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다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엄마 말만 듣는 것 같아. 친구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제 상황을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저 집이 가까워서 통학하기로 했어. 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포기하기로 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어요. 통학을 하며 대학을 다녔지만 엄마의 통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바로 집에 와야 했고 친구들과 과제를 하러 도서관에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동아리 활동은 꿈도 꿀 수 없었고 MT나 축제 같은 건 당연히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처럼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학교 앞까지 차를 몰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남자애들이랑 있을까봐 확인하러 왔어. 엄마의 말에 저는 창피했습니다. 친구들이 그 모습을 봤고 다들 수군거렸어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면 저 학교 다닐 수 없어요.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엄마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내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내가 왜 학교까지 가겠니? 엄마가 믿을 수 있게 행동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수업 듣고 집에 오는 게 잘못인가요?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마저도 불안의 대상이었어요. 결국 저는 대학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 대학 그만두고 취업 준비할게요. 어차피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의미 없어요. 엄마는 처음엔 놀라는 듯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집에서 일하면 엄마도 안심이고. 저는 그렇게 20살에 대학을 자퇴했습니다. 제 꿈도 미래도 모두 포기한 채로요. 취업 준비를 하며 자격증을 땄고 집 근처 회사에 취직했어요. 출퇴근 시간도 정확했고 회식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왜 이렇게 집에만 가려고 해?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고, 늦으면 불안해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저는 하루하루가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고 엄마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잠드는 일상이었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고 제 세상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생기 없는 제 얼굴이 보였고 이게 정말 21살의 모습이 맞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너 한국 여행 관심 있어? 우리 다음 달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엄마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계속 말했어요. 일주일만 다녀오면 돼. 너 진짜 쉬어야 할 것 같아. 요즘 너무 지쳐 보여.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었어요. 아니, 어디든 가고 싶었습니다. 이 답답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잠시라도 자유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두고 갈 수 있을까요? 엄마가 또 무너지면 어떡하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았습니다. 엄마에게 말하면 100% 거절당할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몰래 준비하기로 했어요. 여권을 만들고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동료에게는 갈게 라고 대답했고 그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을 담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잠시만 혼자 있을게요. 꼭 돌아올게요. 사랑해요. 편지와 함께 한 달치 생활비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집을 나섰어요. 엄마가 자고 있는 방문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휴대폰을 껐어요. 엄마가 전화할 게 뻔했고 전화를 받으면 저는 다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나는 나쁜 딸인가?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의 시선 없이, 엄마의 통제 없이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새로운 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자유로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런 희망을 품으며 저는 낯선 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이상하게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기인데 왜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이 드는 걸까요? 동료들이 빨리 와 라고 손짓했고 저는 캐리어를 끌며 그들을 따라갔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 빠르게 지나가는 건물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동료들과 함께 거리로 나갔을 때 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습니다. 엄마의 전화도 없었고 감시하는 시선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21살의 평범한 여행객일 뿐이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내일 해변 가자. 비키니 준비했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비키니를 입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절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영복도 항상 원피스형이었습니다. 다음 날 해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긴장했어요. 탈의실에서 비키니로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낯선 제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드러낸 옷을 입어본 게 처음이었고 부끄러우면서도 이상하게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 동료들이 휘파람을 불며 와, 너 몸매 좋은데 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웃으며 그들과 함께 바다로 뛰어갔습니다. 파도가 발을 적시는 느낌이 신기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제 주변을 감쌌고 저는 그 순간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동료들과 물장난을 치고 비치발리볼을 하고 모래사장에 누워 햇볕을 쬐었어요. 그러다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했는데 알아듣지 못했지만 손짓으로 번호를 물어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었고 그는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런 일이 그날 오후 동안 5번은 더 있었어요.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 인기 많네. 여기서는 적극적이구나. 저는 신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남자들을 피하기 바빴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제게 먼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일주일 뒤면 떠날 사람들이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모를 테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에는 해변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신선한 해산물과 한국식 요리들이 나왔고 저는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매운 음식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중독되는 느낌이었어요. 동료들은 소주를 시켰고 저도 한 잔 받아 마셨습니다. 술은 미국에서도 거의 마셔본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술 마시는 걸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소주는 생각보다 독했어요. 첫 잔을 마시자 목이 화끈거렸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긴장이 풀리고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 잔, 두 잔 더 마셨고 어느새 제 앞에 빈 소주병이 여러 개 쌓여 있었어요. 야, 너 오늘 많이 마셨다. 괜찮아? 라는 동료의 말에 저는 손을 흔들며 괜찮아, 너무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흐릿해요. 레스토랑에서 나와 해변을 걸었던 것 같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동료들이 웃고 있었고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행복했다는 감정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천장이 낯설었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목이 바짝 말라서 옆 테이블에 있던 물을 집어 마셨어요. 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에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동료를 깨우려고 몸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묵직한 팔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남자의 체온이었어요.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낯선 남자가 제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왜 여기 있는 거죠? 이 남자는 누구죠? 공포와 당황이 밀려왔어요. 저는 숨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춰봤습니다. 남자는 상의를 벗은 채 바지만 입고 있었고 저는 속옷을 모두 착용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게 안심이 되진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패닉 상태였어요. 본능적으로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남자의 어깨를 세게 쳤어요. 일어나요. 당장 일어나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눈을 뜨며 고개를 들었고 저는 다시 한번 그를 밀쳤어요.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앉았지만 저를 피하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는 급히 제 몸을 확인했어요. 옷은 제대로 입혀져 있었고 어디 다친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기가 어디고 당신은 누구예요? 제가 소리쳤을 때 남자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제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오해예요.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당신이 제 테이블로 와서 울면서 매달렸어요. 저를 놓아주지 않았고 친구분이 호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왜 당신한테 매달려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예요. 당신이 계속 아빠를 닮았다고 울면서 저를 안 놓아줬어요. 친구분도 어쩔 수 없어서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빠를 닮았다고요?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술에 취하면 그런 말을 하는 건가요? 창피함과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호텔까지 업어서 왔는데 중간에 당신이 토했어요. 옷이 엉망이 되어서 제가 빨아들였어요. 그리고 당신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드렸죠. 저는 소파에서 자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침대 끝에 누웠어요. 상의는 토 때문에 더러워져서 벗은 거고요. 저는 세면대 쪽을 봤어요. 제 옷이 걸려 있었고 아직 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는 담요가 펼쳐져 있었어요. 남자의 말이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제 친구는요? 같이 온 친구들은 어디 갔어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분들은 당신을 제게 맡기고 먼저 가셨어요. 연락처도 안 남기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동료가 저를 낯선 남자에게 맡기고 사라진 거예요. 배신감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술을 조절하지 못한 제 잘못이기도 했으니까요. 남자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당신이 계속 우시길래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제 옷은 멀쩡했고 몸 어디도 이상한 곳이 없었어요. 남자는 저를 해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준 거였죠. 하지만 여전히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옷 입으세요. 제가 말하자 남자는 세면대에 걸린 셔츠를 가져가 입었습니다. 아직 약간 젖어 있었지만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테이블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소파에 앉았고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이름이 뭐예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준서예요. 한국 이름이라 발음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네요. 준서는 손을 흔들었어요. 괜찮아요. 여행 와서 즐기시는 거니까요. 다만 다음부터는 조금 조심하세요. 한국이 안전한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투는 마치 오빠가 동생을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저를 전혀 모르는데 왜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걸까요? 저를 이용하려 했다면 어젯밤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옷을 빨아주고 안전하게 재워줬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신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준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제게도 여동생이 있거든요. 만약 제 동생이 외국에서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평생 남자들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엄마가 심어준 불신 때문에 남자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낯선 한국 남자는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고 존중해줬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준서 씨.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준서도 미소를 지었고 그 순간 어색했던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서는 서울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휴가차 부산에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에요? 준서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처음이에요. 일주일 여행하러 왔어요. 준서는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부산 좀 안내해 드릴까요? 어차피 저도 혼자 여행 중이고 가이드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어요. 낯선 남자와 함께 다니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준서는 믿을 만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동료들은 저를 버리고 갔고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오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준서는 환하게 웃었어요. 물론이죠. 일단 아침 먹으러 가시죠. 한국 아침 식사 드셔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고 준서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맛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호텔을 나와 거리로 향했어요. 부산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준서는 저를 한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고 국밥을 주문했어요.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뜨끈하고 든든했습니다. 준서는 한국 문화와 예절에 대해 설명해줬고 저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들었어요. 그날 하루를 준서와 함께 보내며 저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고 제 속도에 맞춰줬어요. 제가 피곤해하면 쉬자고 했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함께 가줬습니다. 마치 오래 알던 오빠 같았어요. 해질 무렵 해변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우리 오늘 처음 만났잖아요. 준서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냥요.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요. 어젯밤에 우실 때는 정말 슬퍼 보였는데 지금은 웃고 계시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제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족도 아니고 오래 알던 친구도 아니고 낯선 이방인이라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날 이후 준서와 함께하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하루만 함께하기로 했던 계획이 이틀, 사흘로 이어졌습니다. 부산의 여러 곳을 함께 다니며 저는 점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준서는 절대 저를 재촉하지 않았고 제가 원하는 것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도 어디를 갈지 정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존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술을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준서는 제 잔에 술이 조금만 줄어도 천천히 드세요. 어젯밤 일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누군가 제 건강을 걱정해주고 제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해주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의 통제는 걱정이 아니라 집착이었지만 준서의 관심은 진짜 배려였습니다. 준서 씨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글쎄요, 그냥 당신이 뭔가 힘들어 보여서요. 처음 봤을 때부터 슬픈 표정이 얼굴에 남아 있었거든요. 웃고 있어도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제 내면까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준서가 물었어요. 혹시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데 가족이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아직 준서에게 제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말하고 싶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이야기를 말입니다. 우리는 해변가 벤치에 앉았고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빠의 외도로 무너진 가족, 엄마의 집착, 대학을 포기한 일, 그리고 엄마 몰래 도망쳐 나온 이 여행까지.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참으려 했습니다.
준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중간에 끼어들지도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이야기를 다 마쳤을 때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걸 겪었으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대단한 용기예요. 엄마를 떠나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용감한 선택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제 선택을 인정해주고 제 용기를 알아봐주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울어도 괜찮아요. 참지 마세요. 저는 그날 밤 오랜 시간 울었습니다. 쌓여있던 모든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여행 일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에게 돌아가야 하고 다시 그 감옥 같은 삶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준서와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이제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일주일이 거의 다 갔거든요. 준서는 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가야죠. 제 인생은 거기 있으니까요. 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꼭 돌아가야 해요? 여기 남을 수는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불가능하죠. 비자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준서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라는 게 있어요. 1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면서 지낼 수 있는 비자예요. 신청해 볼 생각 없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정말요? 그런 게 가능해요?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긴 한데 당신은 21살이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한국에 남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가능할까요? 정말 엄마를 떠나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를 혼자 두고 가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닐까요? 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 날짜가 다가왔어요.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꺼놓았던 휴대폰을 켜야 할 일이 생겼어요. 동료에게 연락을 받아야 했거든요. 휴대폰을 켜는 순간 저는 후회했습니다. 수백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거의 대부분 엄마였습니다. 처음 몇 개 메시지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어디 있니? 연락해. 엄마 걱정돼 죽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메시지 내용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당장 연락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한다. 너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니?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한국에 있다는 거 알아냈어. 당장 한국으로 가서 너 찾아낼 거야. 엄마 없이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제가 한국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동료들을 통해 알아낸 것 같았어요. 공포가 밀려왔어요. 엄마가 정말로 한국에 온다면? 저를 찾아낸다면? 다시 미국으로 끌고 갈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심한 통제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터졌어요. 분노였는지, 절망이었는지, 아니면 해방감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화면이 박살났고 전원이 꺼졌습니다. 나는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소리내어 말했을 때 제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준서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준서 씨,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하고 싶어요. 한국에 남을래요. 준서는 놀란 것 같았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만나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고 준서는 노트북을 가져와 비자 신청 절차를 설명해줬습니다. 필요한 서류들, 신청 방법, 소요 시간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주며 도와줬고 몇 시간 만에 신청을 완료했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 돼요. 보통 2주 정도 걸려요. 준서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2주 동안 어디서 지내죠? 숙소 비용도 부담이었습니다. 준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제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원하시면 거기 머물러도 돼요.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불편하시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저는 놀랐습니다. 준서가 자신의 집을 제공하겠다고 한 거예요. 낯선 사람인 저를 말입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패 끼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물었을 때 준서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고 빈방 놀리는 것보다 낫죠. 그리고 당신이 안정적으로 비자 받을 때까지는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제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요. 정말 고마워요. 꼭 보답할게요. 준서의 집은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KTX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이 선택을 한 게 맞을까?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당했어요. 부산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건물들이 높이 솟아 있었어요. 준서는 제 손을 이끌며 지하철을 타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교통카드를 만들고 노선도를 보는 법을 설명해줬어요. 준서의 집은 작지만 깔끔한 원룸이었어요. 거실 겸 주방과 작은 방 하나, 그리고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고 여기는 지금까지 창고로 쓰던 작은 방이에요. 정리하면 충분히 쓸 만할 거예요. 준서는 옷가지들과 박스를 치우며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한국에 있는 건가? 엄마 없이 혼자 살기로 결정한 건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아무도 제 행동을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제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음 날부터 저는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준서는 출근 전에 간단한 한국어 회화를 가르쳐줬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도 배웠고 지하철을 혼자 타는 법도 익혔어요. 모든 게 새로웠고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2주가 지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승인이 났어요. 제 여권에 찍힌 비자 스티커를 보며 저는 울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1년 동안이지만 그래도 제 선택으로 제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준서는 제가 우는 걸 보며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축하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준서 씨 덕분이에요. 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결정한 건 당신이에요. 용기를 낸 건 당신이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악몽도 없었고 중간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엄마 없이, 통제 없이 제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삶 말입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처음 몇 달은 언어가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한글을 읽는 것조차 어려웠고 식당에서 메뉴판을 보면 그냥 사진을 가리켜야 했어요. 하지만 준서는 매일 저녁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얼마예요? 같은 기본적인 표현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문장까지 배워나갔어요. 틀려도 웃으며 다시 알려줬고 제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면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혼자 탈 때가 기억나요. 준서가 출근한 뒤 혼자서 명동에 가보기로 했는데 노선도를 보는 것부터 막막했습니다. 어느 역에서 갈아타야 하는지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헷갈렸어요. 결국 한 역을 지나쳐서 되돌아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낯선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하시는데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당황하는 제 모습을 보시더니 할머니는 제 핸드폰을 가리키며 번역기를 쓰라는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번역기로 소통하며 할머니가 길을 알려주셨고 저는 무사히 명동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를 듣고 웃으시며 사과 하나를 더 넣어주셨어요. 외국인? 한국말 잘하네 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거 얼마예요? 밖에 못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작은 친절들이 쌓여서 저는 점점 한국이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했고 낯선 저를 배척하지 않았어요. 준서와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관계였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한강에 가서 치킨을 먹었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준서는 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제가 편한 속도로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우리는 한강변에 앉아 야경을 보고 있었어요.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요즘 당신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요.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준서도 저와 같은 마음인가요? 저도 그래요. 준서 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제가 대답했을 때 준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우리 조금 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그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어요. 사랑은 생각보다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준서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 커피를 내려주고 퇴근하면 오늘 뭐 했어? 라며 제 하루를 물어봐 주었습니다. 제가 한국어 공부하다 어려워하면 옆에 앉아 함께 풀어줬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해줬어요. 그런 준서와 함께 있으면 저는 처음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순간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는 믿을 게 못 돼. 결국엔 다 배신해.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준서도 결국 저를 떠날까요? 아빠처럼 다른 여자에게 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준서가 회식 때문에 늦는다고 연락했을 때 저는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온갖 나쁜 상상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여자와 있는 건 아닐까?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12시가 넘어 준서가 취한 채로 들어왔을 때 저는 울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은 거예요? 연락도 안 받고. 제가 소리치자 준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연락 못했어요. 걱정했죠?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랑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준서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왜 다른 여자를 만나요?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남자는 다 그래요.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엔 배신해요. 제 아빠도 그랬어요. 준서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나는 당신 아빠가 아니에요. 나를 믿어주세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제 불안과 두려움을 털어놓았고 준서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당신이 상처가 많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절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될 시기가 다가왔고 저는 한국에 더 머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때 준서가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반지가 있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아니, 그것보다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이요? 평생을 함께한다는 건가요? 준서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혹시 결혼 후에 달라지는 건 아닐까? 엄마처럼 제가 상처받게 되는 건 아닐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이기고 제 행복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혼할게요. 제가 대답했을 때 준서는 저를 안아 올리며 기뻐했어요. 결혼식은 작고 조촐했습니다. 준서의 가족들만 참석했고 제 쪽 하객은 없었어요. 조금 쓸쓸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 제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방이 2개 있는 아파트였고 준서는 한쪽 방을 제 작업실로 꾸며줬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거의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온라인으로 번역 일을 시작했어요. 영어와 한국어를 번역하는 일이었는데 집에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임신을 했어요.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저도 우리 엄마처럼 아이를 억압하게 되는 건 아닐까? 준서는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당신은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당신 엄마와는 다를 거예요. 그의 확신에 차 있는 목소리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출산 날이 다가오고 진통이 시작되었을 때 준서는 제 옆에서 손을 잡아줬어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그의 응원에 힘을 얻어 저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어요. 작고 연약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겼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안녕, 우리 딸.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할게. 절대 너를 억누르지 않을게.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2년 후 아들도 태어났어요. 이제 우리는 내 식구가 되었습니다.
매일이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준서는 헌신적인 아빠였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중 수유도 함께 일어나 도와줬어요. 우리는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어느 날,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새 번호로 바꾼 뒤로 엄마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였는데 그 메시지는 엄마였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다는 거 알아. 내일 인천공항으로 갈게.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엄마가 온다고요? 5년 만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알려준 걸까요? 공포가 밀려왔어요. 엄마를 만나면 다시 그때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숨 막히던 그 시절로요. 준서에게 보여줬을 때 그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어머니시잖아요. 만나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엄마를 만나면 저는 다시 무너질 것 같아요. 하지만 준서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맞서게 두지 않을게요. 그리고 어머님께 당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드려야죠. 저는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엄마를 만나게 됩니다. 5년 만에요. 엄마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전히 저를 통제하려 할까요? 제 가족을 빼앗아 가려 할까요? 불안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준서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곁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소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엄마를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겨내야 해요.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손을 떨었어요. 준서가 운전하는 동안 뒷좌석에는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5살 된 딸 지우와 3살 된 아들 민준이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만나러 가요? 라며 신나하고 있었지만 저는 입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준서가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엄마가 보였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엄마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제 손을 잡아 끌며 소리쳤어요. 너 도대체 5년 동안 어디서 뭐 한 거야? 연락도 안 하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엄마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준서를 향해 돌아서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내 딸 꼬드긴 거야? 어린 애를 이용해서 결혼한 거지? 준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 이야기 나눠요. 하지만 엄마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사랑? 남자가 하는 사랑이 뭔데? 결국엔 다 배신하잖아. 엄마의 목소리가 공항 로비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지우가 제 다리 뒤에 숨으며 물었어요. 엄마, 저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예요? 엄마는 그제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봤어요. 지우와 민준이 저를 꼭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을 말입니다. 엄마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했습니다. 손주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앞으로 데려왔어요. 엄마, 이 애들이 엄마 손주예요. 지우랑 민준이에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준도 형아를 따라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내가 할머니라고.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끌어안는 모습을 봤어요. 5년 만에 보는 엄마의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당황했지만 할머니를 거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미국에서 왔어요? 비행기 무섭지 않았어요? 지우가 순진하게 물었을 때 엄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지우랑 민준이 보고 싶어서 무서운 것도 참았어.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엄마는 뒷좌석에서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고 계속 손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앞좌석에서 창밖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엄마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잠시뿐일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운 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준서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엄마와 저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5년 동안 왜 연락 한 번 안 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엄마가 저를 놔주지 않았잖아요. 제가 대답했을 때 엄마는 움찔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했어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소유? 나는 널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지키는 게 아니라 가두는 거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한테 상처받은 걸 저한테 풀었어요. 저는 엄마의 인형이 아니에요. 저도 사랑하고 실수하고 배울 권리가 있어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너무 올감했구나. 그리고 얼굴을 들었을 때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도 무서웠어. 너마저 날 떠나면 정말 혼자가 될 것 같았거든.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 엄마가 무서웠어요. 엄마의 사랑이 무거워서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여기 오지 않았으면 저는 평생 제 인생을 못 살았을 거예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넌 웃고 있더라. 아까 공항에서 너를 봤을 때 예전처럼 밝게 웃고 있었어. 내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 맞아요. 저는 여기서 행복해요. 제가 대답했을 때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남편도 널 잘 대해주는 것 같고 아이들도 밝게 자라고 있어. 내 딸은 원래 이렇게 웃는 애였는데 내가 다 망쳐놨구나. 엄마는 울기 시작했어요. 평생 처음 보는 엄마의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준서가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분 더 모셨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준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빠라고요? 준서가 아빠를 불렀다고요? 엄마도 충격에 빠진 얼굴로 일어섰어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20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머리는 거의 하얗게 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아빠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엄마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하지만 준서가 중간에 서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장인어른께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지만 자리에 앉았어요. 아빠도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20년 동안 당신이 오해하고 있었던 거야. 서류에는 회사 직원과의 메시지 기록이 있었어요. 그 여직원이 아빠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빠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 인사팀에 신고했던 기록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직원은 결국 회사를 떠났다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엄마는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이게 사실이야? 아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생각한 적 없어. 당신만 사랑했어. 하지만 당신은 내 말을 믿지 않았잖아. 아빠의 목소리에는 20년 동안의 억울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당신 핸드폰에 그 여자 메시지가 가득했잖아. 엄마가 소리쳤을 때 아빠는 말했습니다. 맞아.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보낸 거였어. 나는 무시했고 신고까지 했어. 하지만 당신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잖아. 그냥 이혼하자고만 했어. 엄마는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내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봤거든. 그래서 남자들을 믿을 수 없었어. 당신한테도 그런 트라우마를 투영한 거였어. 엄마의 고백에 아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 당신 어릴 때 힘들었던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나는 당신 아빠가 아니야. 나는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 아빠의 말에 엄마는 울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분노와 슬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모든 일이 이 오해에서 시작된 거였습니다. 만약 엄마가 아빠를 믿었다면 저는 행복한 가족과 함께 자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랬다면 준서를 만나지 못했겠죠.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준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분이 다시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부부 상담도 받으시고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20년 만에 눈맞춤이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날 사랑해?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아빠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 엄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미안해. 내가 당신을 못 믿어서 우리 가족이 무너진 거였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와 아빠는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나눴고 저는 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지우와 민준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할아버지도 왔어요? 지우가 물었을 때 아빠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지우랑 민준이 보러 왔어. 늦어서 미안해.
아빠의 목소리는 감격스러웠어요. 손주들을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엄마와 아빠는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몇 주 더 머물기로 했고 저희 집 근처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매일 저희 집에 와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고 함께 식사도 했어요. 서서히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둘이서 카페에 앉아 있을 때 엄마가 말했습니다. 너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지. 내 인생을 망쳤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망친 게 아니에요.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준서를 만났고 아이들도 낳았고 행복해요. 엄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정말 강한 아이야. 나보다 훨씬 용감하고. 엄마는 평생 트라우마에 갇혀 살았는데 넌 그걸 이겨냈어. 엄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엄마도 변할게. 너한테 배울게. 한 달 후 엄마와 아빠는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함께였습니다.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엄마가 저를 꼭 안아줬어요. 자주 영상통화하자. 손주들 얼굴 보고 싶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와 아빠가 떠난 뒤 저는 준서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울었지만 곧 영상통화로 볼 수 있다는 말에 달래졌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준서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요? 한국에 온 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이게 제 선택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여기서 당신을 만났고 가족을 이뤘어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도 다시 만나게 해줬잖아요. 준서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몇 달 후 엄마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고 둘 다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결혼식 올렸어. 작게 했지만 의미 있었어. 엄마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아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이야. 내가 용기 내서 한국에 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평생 오해한 채로 살았을 거야. 저는 화면 속 부모님을 보며 행복했어요. 이제 제 가족은 완전해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가족과 미국에 있는 부모님까지요. 제가 선택한 이 길이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사랑과 가족을 되찾는 여정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서울에서 두 아이의 엄마로, 준서의 아내로, 그리고 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행복을 만들었다는 걸 알기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받은 상처를 제 아이들에게는 절대 주지 않겠다고 매일 다짐해요. 지우와 민준이는 자유롭게 자라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제 지우가 물었어요. 엄마는 어릴 때 행복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행복해. 그리고 지우 덕분에 더 행복해졌어.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줬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웃음을 제 아이들을 통해 되찾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